고향이 고향이시라고 합니다. 1989년에 실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 하모니카를 찾아서도 있고 또 황금비늘이라는 소설집 이렇게 다수의 시와 소설집을 내셨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작가를 같이 겸하시면서 해면 다큐도 사진집도 출간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인님을 만나 뵙고 오늘 이 자리를 보내려고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시인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인님 하늘의 박수로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인증샷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죠? 사실 이거 요즘에 그 코로나 전국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 장치도 필요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용기도 필요한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 행사 제안을 받고서 저도 이제 가끔 이 줌으로 하거나 이 멀리 산 밑에 떨어진 강의는 하고 해왔어요. 책을 내고. 근데 고향에서 이렇게 초대받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인사드릴 것은 고향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60분이에요. 56분 남았는데 대개 제가 이제 문학 강연이나 콘서트 할 때는 120분을 합니다. 120분 하고 행사 자막도 하고 이렇게 장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음악 공연이기 때문에 저는 게스트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분이지만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 앞에 책을 쌌는데 저는 어느 콘서트든 강연이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20장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 행사는 음악 쪽이지만 그래도 문학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 특히 사진에 관심장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거 말고 방자, 유기 이해되시죠? 3D 업종에 계시는 분들 염색공장 전통 그분들 20년 찍어서 재작년에 또 전시하고 책을 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휴먼 다큐멘터리가 지금 이제 그건데 120분짜리는 그 얘기 한 30, 60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다행히 많이 계셔가지고 소통이 금방 될 텐데 여인숙에 살고 있어요. 여인숙에 전통 여인숙 다녀오신 분 있을 거예요. 0.8평입니다. 지금 제가 누워있는 데가 옆에 살림도 한 사람 이렇게 누워있어요. 서울에서도 여러 달씩 살았고 15년째인데 올해 이제 코로나로 3번 연기하다가 올해 10월에 서울서 6번째 전시를 타이틀 여인숙인데 여인숙. 그리고 사진집 출판 계획이 됐는데 사진집도 여인숙. 14, 15년 촬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전역 가보셨을 거예요. 대전역 좌우측이 과거의 구도시 원도심이고 3, 40년이 가장 유흥을 떨쳤던 여인숙촌입니다. 그 오른쪽에 대한통 건물이 있어요. 주황색. 대전 최초의 빨간 건물. 올해 10월에 대한통 옆에서부터 삼성동 쪽방촌 전부 철거됩니다. 철거되는 곳을 찾아서 제가 일부러 작년 7월에 지금 10개월째 거기 살고 있어요. 1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못 나가게 생겼어요. LH 아시죠? LH. 그 대전역 주변에 타워 플레이스하고 명기임대 해가지고 그냥 큰 역세권 개발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설명서와 계획서 다 나와서 결정되고 시에서 발표한 주체 공사자가 LH예요. 지금 거기 쪽방촌 주민하고 여인숙 주민들 난리 났어요. 그거 하나만 기다리고 지금 견디고 살았는데 지금 거의 지금 연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사실 거기는 뭐 하잘 것 없는 걸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또 그 철거민들, 여인숙 주민들, 쪽방촌 주민 때문에 또 다시 그동안 철거 전공이니까 여인숙지로 갔다가 지금 그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 작업을 하는데
사진을 매일 찍을 수 없죠. 쪽방촌 여인숙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책상 하나 놓고 밥상 겸 노트북 보고 앉아서 지금 10개월째 글을 쓰고 올해 10월에 여인숙만 쓴 장편 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집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평론 등등의 두 가지의 장르를 넘나드는 분은 문인들이 많은데 세 가지 장르 중에서 특히 아날로그 흑백 사진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저는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외람되지만 좋은 문학성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고 희귀성으로 주목을 받아요. 좋은 문학 작품으로 주목받는 분을 제가 오늘 초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저는 희귀적인 어떤 예술가로 주목을 받아서 이론의 행사나 대담이나 초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대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를 한 20장 뽑아왔는데 지금 이제 20분의 1만 말씀드리고 시간 때문에 저희 혹시 이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젊으신 연배 계신 분은 대학 입시 때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70년대 우리나라 처음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아파트가 막 시작될 때 우리나라 철거민들 애환을 담은 도시빈의 애환을 담은 유명한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스카이대학생 필독서는 스테디셀러가 있죠. 약자로 난소공이라고 하죠. 난쟁이가 쏘아올 작품, 조세희 선생님 작품이죠. 그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70년대. 철거민들하고 그때 백골단 막 군사정부 때 싸움한 거 있죠. 그때 그분이 그걸 찍으면서 쓴 소설이 난쟁이가 쏘아올 작은 공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은 지금 이제 거의 숙한으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못 하시지만 7, 80년대 사진 발표를 흑백으로 한 게 바로 그분입니다. 소설을 쓰면서. 저는 우연히 이제 집이 사진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상관없이 했는데 80년대부터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 시작됐는데 소설과 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북 아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지긋하신 계시니까 다 소통이 될 건데 사북 사태 아실 거예요. 전모 대통령 때 바로 제가 거기서 사진 찍었어요. 사북, 태백, 지금 태백인데 옛날에 황지였어요. 황지, 고환, 정선, 구절리를 제가 20년을 찍고 다니고 있어요. 20년을 취재했어요. 그 사북, 정선, 구절리, 지금 구절리는 이제 비둘기가 안 다니는데 거기 오르내리면서 쓴 시집이 바로 제가 이제 실천문학 등단에서 쓴 세상이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시집이고,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이제 몇 분 혹시 낭독을 하시거나 저하고 대화를 하신 분을 위해서 책을 여러 권 가졌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4종 세트를 선물해드려요. 여기 이제 재작년에 나온 장편소설 나비반인데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거. 저는 이제 실천문학사의 시집하고 소설도 유일하게 같이 냈어요. 이 안에 사북 얘기가 들어있고 이 주인공이 다큐멘터리 사진가인데 전국을 떠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얻는 명상적인 소설을 쓴 게 바로 이 소설인데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황금빈이라는 소설 속에서도 바로 사북 얘기 같은 게 담겨있고 황 시집에도 있고 하모니카를 차서 작년에 낸 시집에도 그런 얘기 담겨있어요. 그래서 중심 무대가 제 성장한 곳은 아니지만 태백산 쪽에 광산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동원탄자 광부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철거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인사동에서 전시 몇 번 했는데 그때 했던 철거민 사람들 얘기도 바로 동원탄자, 광부 어머니 이분들이 계시고 제 시와 소설의 배경 중심 무대가 바로 그쪽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문학 강연은 아니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강연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그 표준어 사전으로 보면 장돌림이고 좀 비속어로 보면 장돌뱅이세요. 장돌뱅이. 다 아시죠? 네. 자, 아버님은 5일장 장터. 여기 금산이 뭐 금방 알죠? 금산에 장터를 자주 와 찍어가지고 전시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시골에 5일장 장터를 50년 정도 떠들으셨어요. 아버님은 국가가 인정한 이명박 대통령이 되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증서도 가지고 있어요. 금성면에서 4명이 붙잡혀갔어요. 3명이 죽었어요. 아버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구술했던 걸 써서 글도 써놨는데 그 한강촌에서 개이빨에 탈출하다가 개이빨에 물려져 죽고 아버님 같이 갔다 금사니까 그러면 친구가 물을 먹어야 돼. 물이 없어가지고 땅에 말발굽에 고여있는 물을 흙물 먹다가 죽고 그러면서 아버님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셔가지고 다시 고향을 금성면 떠나가지고 평생 장터를 떠돌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설, 시, 사진의 중심부가 혹시 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대담한 거나 말씀드릴 때 항상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고향 금산이 시골이고 아버님이 장터를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이 멀다고 해서 집을 나가요. 아버지의 문화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남긴 경우는 딱 그 가지였어요. 일제 때 쓰던 돌안경. 옛날에는 돌을 깎아서 문무 깎아서 안경 만들었거든요. 손목시계 하나가 전 재산의 인물입니다. 아버지 평생 70살 될 때까지 집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도 집이 없었죠. 40살에 집 처음 지금 사는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으니까. 금산이 고향 대신 땅 한 평이 없어요. 선산이 외에는 금성면.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와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죠. 고향에. 그리고 장터를 떠돈 장터에서 어머니가 수소문 해서 가서 만난 아버지를 신탄진이라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저의 성장 배경은 신탄진입니다. 신탄진 아실까요? 금산중앙초등학교 1학년 때 마치고 갔어요. 반분쯤 싸고 어머니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삼남매 누님 두고 계신데 여기 편하게 얘기만 하려고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세요 밤에. 그게 신탄진이에요. 신탄진.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3년 만에. 아버지가 버리고 도망가요. 금산 시장 안에 지금도 간판 글씨가 하나 떨어졌지만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금산중앙극장. 혹시 거기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거기서 빨간 마을을 본 사람입니다. 신영균 주인의 빨간 마을. 6살 때 제가 글에 단계에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가급적 공연이 있으면 울지 않도록 하고 이제 소개를 빨간 마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금산에 굉장히 물이 좋아요. 저는 지금도 금산에 땅만 있으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여기 오신 분이 자꾸 금산 들어오라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고향 가서 그 마을을 좀 호름한 집 친척들한테 물어봤는데 금성면 하류리가 저희 고향인데 혹시 거기 가보신 분 알까요? 20여 년 전에 금산에서 농축산 단지를 지정을 했어요. 거기를 소, 돼지고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물 다 버렸습니다. 90%가 다 안 해요 이제. 저희 돈 버는 우리 진짜 할아버지는 지금 한우를 해요. 여름에 거기 가면요 입구서부터 하류초등학교 금산 수영장 알죠? 주황색 맞는데 입구서부터 날파리가 나요. 똥파리가.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폐가가 많아요 고향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집안에 하더라고요. 가족이 반대하죠. 아버지가 거기 살다가 금산 활터 아시죠? 활터. 지금은 이제 거기 과거에 국궁을 썼어요. 국궁 쏘는 활을 뒤질 줄 모르고 제가 속어 쓰겠습니다. 화살 짚고 빨간 깃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접니다. 지금도요 그 국궁 샀던 사람 다 죽었겠지만 찾아서 혼내주고 싶어요. 그 어린애를 옛날에 돈 사탕 사주면서 화살 주소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화살이 날아와요. 저희 기억 생생하거든요. 무지하게 거예요. 요즘 같은 어린도 없죠. 그 활터의 관리자집 옆에 판자로 진 단칸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머니하고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떠났을 때.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인삼 광주리를 이고 대둔산 기슭을 떴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줬어요. 한 달에. 그래서 저 6살부터 저 호롱불에 많이 거슬렸는데 누님들 2분하고 셋이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생생한 게 지금은 다 건물 있고 그렇지만 남산 활터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왔거든요. 누님이 밥솥 버리다가 이렇게 겨울에 손이고 가서 밥솥을 활터 밑으로 내려가서 쏘은 적도 있고
비닐을 하나 까서 이렇게 썰매탄 적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밤에 와서 손 붙잡고 끌고 나온 게 신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주 중산으로 와요. 고향은 안 갑니다. 자주. 그리고 와서 어디 그냥 금산중앙장 바로 중앙장 맞은편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쌀장수가 있었거든요. 딱 2년만. 하루아침에 거덜려고 도망갔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전 지금 다 기억이라는 게 빨간마을과 신영균 중에 영화를 봤을 그때 옛날에는 트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트럭에서 막 쌀가마니 내는 아버지가 보여요. 지금. 그리고 제가 쓴 이야기 있어요. 돈을 그냥 자기가 퍼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다 증발을 되고,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가족사 얘기니까. 아버지가 떠났고, 저는 빨간마을아 가지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떠났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성장 과정, 그다음에 태어난 곳, 떠돌던 그 연마 때문에 떠돌던 배경, 그리고 오늘 지금 있는 연수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즐기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사업 상황이나 대중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부부싸움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상상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는 이제 승부를 내고 싶은데, 문학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문학적인 욕망을 버리고 사진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문학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명상 오늘 꼭 드릴 거예요. 사진도 하시거든요. 45세 때 제가 속이 뒤집어져 스트레스로 완전히 지금 제 위가 훨씬 노인네 위예요. 지금 커피 저녁 못 먹고 술 담배 거의 못 하고 아예 못 합니다. 여기 못 모시는 거 20년 다 됐는데 스트레스 쓰러진 거예요. 욕망이 좌절되는 바람에 막 할 게 많은데,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가 톡장수였어요. 시골에서 쇠톱 벼르주는. 가만히 한 장 깔고 쇠톱으로 등을 때리면서 크면 내 이야기를 반드시 연속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컸는데 결국 이제 작가가 됐는데, 그러다 몸이 다쳐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침 지금 아내가 요가 마스터입니다. 요가 마스터. 요가 강의를 한 20년 했어요. 인도도 갔다고 해서. 그래서 아내가 부부싸움 많이 하면서 철거민이나 연수만 찍지 말고 집에 거론을 사진 좀 찍어라 해서 아내의 요구도 들을 겸 제 몸도 다스릴 겸 명상수행을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겨울마다 명상기행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그 가운데 하나가 대청호 동쪽 호수를 제가 10년을 혼자 걸어서 혼자 오롯이. 그래서 사계절에 10년 겨울 10번, 봄 10번에서 사진 2만 컷 찍어서 그 가운데 일부 추려가지고 낸 명상 흑백 사진 시집이 이겁니다. 이따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년째 겨울만 명상기행을 하면서 흑백 사진을 찍었어요. 16년째. 원래 올해 전시입니다. 코로나 안 했습니다. 작년 여인숙 사진 내고 전시고. 다 늦어지는 바람에 욕망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20년을 채워서 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가 들려줄 책을, 그래, 제가 좌우명체를 담는 게 있어요. 시간을 쌓아 이룬 업적은, 시간이, 형님 잠깐 기다려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시간을 쌓아 이룬 업적은 시간이 존중하는 법이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 조각가 아시죠? 오기스트 로댕. 그분의 말입니다. 제가 20여 년째 삶의 지표로 담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은 철거, 이름 없는 명작, 이런 식 전부 10년 다 넘었습니다. 다 10년 넘어서 책을 내거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만 찍은 흑백 명상 사진인, 타이틀이 사진의 수묵합니다. 사진 거의 빈 것만 찍어요. 사람 이미지를 작게, 거의 없는 여백. 왜? 다 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혼자 오로지 명상하는 곳은 섬, 오지, 산인데 섬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섬 많이 다녔어요. 좋을 것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비방,
카피 광고문 보면 고독의 자유, 자유로운 영혼을 찾아 떠나는 명상적 기행거든. 이런 식으로. 하모니카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 얘기죠? 여기 작년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제 TV나 이렇게 취재할 때 인터뷰 했을 때 했어요. 10여 년간 성과 오지와 산을 홀로 떠돌며 적은 명상적 단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모니카는 뭐냐? 얘기는 이제 문화 강의실에 있던 잠시 미루고 조금 전에 미뤘던 시나 문학의 경쟁이 치열해서 욕망을 부렸을 때 그 대상이 바로 한국에서 고향에 와서도 우리나라 문인이 3만여 명이 되고 거기도 이제 또 단계가 있지만 제가 시 얘기를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정말로 저 인생의 멘토력이지만 문학적으로 향토 시인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말 뛰어난 서정시를 쓰는 시인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금방 다 알 거예요. 풀꽃 시인 하면 나태주 시 다 나오죠 벌써? 나태주 선생님이 잘 아는 분인데 교류를 많이 하니까 나태주 선생님이 풀꽃으로 이름이 회자되고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문학적인 후학을 기르고 자신이 쌓은 모든 문학적 부를 이렇게 환원하겠다 해서 만든 문학상이 풀꽃 문학상입니다. 그 풀꽃 문학상을 우리 금산 향토시인이 받았어요. 제작을. 안용산 시인이 오셨습니다. 안용산 시인. 잠깐 일어나시죠. 자, 한번 박수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시간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2시간 120분 줬으면 저 선배님 앞에서 시인 문학 강의 못해요. 미안해서. 저 선배님이 사촌은 이제 형이니까 저하고 이제 3살 차이인데 금산에서만 누가 그 족쇄를 채운 것처럼 못 따라준 분이에요. 금산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알만한 분 다 하실 거예요. 금산의 향토문화 발전이나 농악 등등의 대부분의 문화유산 등 문화적인 활동은 금산문화원이 중심이 됐어요. 이것은 금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대하셔도 안 돼요. 타지에서 자타 공인은 문화적 업적이 있고 금산문화원. 저는 금산 행정가들 굉장히 존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산이라는 지역은요 문화적 콘텐츠가 전국에서는 정말 알아줍니다. 인삼이 아니고 인삼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중심에 금산문화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산 군수님, 금산문화원장님 그 행정가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금산문화 사무국으로 38년인가요? 봉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릴 문단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단의 향토 문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은 분입니다. 대학교 학교 때부터 같이 시공부 했지만 그래서 인생의 멘토로 보시고 금산중앙장 항상 제가 와서 거기 둘러보고 울먹울먹 하고서 또란 건너 시장 들어가면 영동 순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간접 광고하면 안 되는데 저 형과 항상 거기 가서 영동 순대 아니면 그 옆에 조그만한 그 가게 이름이 뭐죠? 정육식당? 할머니? 가서 소주 먹어요. 돼지고기 조그만한 정육식당 있어요. 사거리집. 사거리집인가요? 네. 항상 그 집, 두 집. 오늘도 영동 순대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산이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는 정말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곳이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자부심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문학적인 시에서 안용산이라는 시인이 금산에 계신다는 거. 물론 여기에는 좌도시라는 동인도 매우 훌륭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좌도시 동인지가 몇 통 나왔죠? 32. 대단하지 않아요? 32년간 됐어요. 32년. 저는 굉장히 서운한 건 저를 안 불러준 거예요. 자, 우리 안용산 선생님 오셔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산이 가지고 있는 향토 문화도 있지만 금산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정말 에너지가 금산에 거주지를 삼고 있는 몇 분의 수렵의 시인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금산을 춘향으로 하고서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저 선배님을 오늘 꼭 좀 모셨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 왔으면 참 그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사진 글로 절대로 못 먹고 삽니다. 저는 교직에서 34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아기가 맞춰지죠? 국어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0년, 중학교 14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고3 다니는 많이 하고 45세 쓰러져가지고 중학교에 왔죠. 사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4년 근무하면서 그런 문학으로 승부를 내겠다 해서 14년 사이에 10권을 책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있으면서 작년이 정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작년 정년퇴직인데 2년 전에 미리 명예퇴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전업 사진가와 전업 작가를 하려고 올해 지금 횟수 3년째죠. 3년째는 완전 전업으로 청탁실 얻어놓고 그리고 사진이 보였다고 여주에 들어갔고 여기 이제 제가 명예퇴직을 미리 서두른 이유는 과거예요. 형제가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40살 늦둥이가 지금 대학 이제 3학년, 둘째 아들이 대학 4학년, 큰 딸은 31살인데 아직 미국. 그 형제가 시급 알바를 해요. 한 명은 편의점, 한 명은 또 간접광고, 서브웨이. 시급, 최저시급. 이제 머리가 연걸어가지고 제대하더니 가족회라면서 아빠가 한 학기에 1년에 2천에 3,500만 원을 까먹는데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지난주 그 얘기했어요. 딸 왔을 때 집에 10월 24일 날 서울 뭐뭐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책을 내렸는데 사진집값만 2천만 원 들고 전시가 3천 정도 듭니다. 이해를 하고 도와달랬더니 딱 꺼낸다는 거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웅이 추락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흔한 그 죽은 표현을 들면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창작 예술로 하려면 대학원을 포기해야 돼요. 제 필생에 한이 맺힌 공부를 하려면 그것도 중앙대학원인데 애들은 지금 고민이 많고 무척 심각합니다. 오늘 여기 주최 측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강연료를 주시니까 이제 드디어 주춧돌이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왜 끌고 가냐면 이 강연록 안에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 3개를 높이려고 하는데 마침 과거에 젊을 때 배웠던 예술 철학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 가운데 공부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질 들레주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차이와 반복. 노마디즘이라는 얘기도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고 내일은 또 오늘의 내일 우리가 아니라는 거. 매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매일 차이가. 여러분들 모네 만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그림을 루엥성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유명한 화가가 루엥성당을 사계절을 10년을 그렸어요. 똑같은 성당을. 한 번도 똑같은 그림이 없는 거예요. 계절마다 다르고 빛이 다르고. 이해되시죠? 암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 제가 존경하는 김영감이라는 사진가가 계세요. 제주도 가면 그 화랑이 계십니다. 파노라마 대형 카메라 617이라서 필름 6cm, 10cm 한 편부터 넓은 필름 카메라를 20년간 제주도에도 5, 6만 찍어서 전시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갤러리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쓰고 있는 카메라가 그겁니다. 617. 필름 하나는 딱 4컷 찍으면 끝이에요. 필름 크기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이 오름을 계속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차이와 반복입니다. 저희는 한 번도 똑같은 어제가 없었고 오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어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 하모니카를 찾아서의 하모니카라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제가 추구하는 제 어제, 오늘, 내일의 다른 차이, 하모니카예요. 이제 제가 거기서 드릴 말씀 온 거예요. 하모니카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문학에서는 하모니카를 부는 분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녹음도 해놨어요. 그분이 하모니카 연주자였는데 흔한 말로 바람을 맞은 거예요. 통. 뇌졸중.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 재활치를 겨우 해서 움직일만 하니까 가서 불 때 놓고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 팔로 주차장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 맨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탁 착상해가지고 저분의 삶의 전부가 하모니카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목표, 자기의 정체성 추구한다 그러죠. 정체성의 객관적 상관물로 하모니카를 찾아서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 둘레지의 차이와 반복에서 오늘과 내일과 다른 나를 찾는 그 차이를 만드는 그 대상물로 하모니카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를 찾아서라는 시를 썼고 시집을 냈고 그 안에 나비이방이라는 소설에 1부, 2부, 3부가 있어요. 1부는 빙어, 2부가 하모니카를 찾았습니다. 똑같아요. 3부는 나비이방. 왜? 여기 있는 주체는 다 똑같이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이나 삶의 목표를 찾아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음악 공연도 있지만 결국 자기 삶의 한순간에 기쁨, 희망, 행복 또는 너무 힘든 육체와 정신을 잠깐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내일을 위해서 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본인도 모르게 하모니카를 찾아서 왔다는 얘기죠. 이 시집의 전부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자주 질문을 오는 게 그런 시, 소설, 사진을 같이 찍는데 어떻게 세 가지 장르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드린 겁니다. 시, 소설은 한 몸이에요. 동전. 앞뒤. 한 몸. 사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을 망라해서 포함한 게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사람들 피사체를 보고 풍경을 보고 오죠. 필름이니까 디지털 카메라도 제가 같이 해서 카메라로. 뒷칸은 금방 보면 알잖아요. 휴대폰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 제가 이거 집어넣네요. 너무 좋죠. 필름은 암실 작업에서 이거 아시죠? 현상화되는 몰라요. 아날로그를 왜 고집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암실 들어가면 얼마 전에 만난 마주친 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풍경, 다른 숨결, 다른 생명을 암시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드라마나 보셔서 알죠? 암시 불 이렇게 암등 켜고 이렇게 켜두면 상이 트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 혹시 암시 작업 하신 분들 혹시 사진 과거에 흑백 한번 찍어보신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절대로 버리면 유물인데 유물. 그거 다 팔아가지고 막 지금 굉장히 요즘에요. 젊은 애들이 보급품 있어가지고 옛날 카메라 있죠. 10만 원 하다가 지금 70만 원이에요. 없어서 못 팔아요. 버리지 마세요. 아들 때 꼭 주세요. 필름 상에서 저는 한 번 더 세상을 만나고 필름을 다시 확대기 걸어서 상을 비춰가 이마지에서 약품 3개 해줘. 굉장히 독해요. 약품이. 흔들어서 상이 막 떠오를 때 그 흐열. 세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질문해서 맞추고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세상은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랬죠? 돈과 거리가 먼 거랬죠. 철거민, 노동자, 이름 없는 명장, 여인숙, 지금 여인숙 10월에 책이 나옵니다. 혹시 인터넷에 나오면 꼭 사주세요. 네. 그거 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가족 광고 괜찮죠? 여기 누가 찍는 것 같아가지고. 농담입니다. 책을 한 권을 살 때마다 10%씩 그 달방 가족들한테 후원을 합니다. 사진가 비싸요, 사진가. 원래는 한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 300만 원짜리 사진도 있고 그래요. 5만 원 찍을 거예요, 5만 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환원을 하기로 했는데 달방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지금. 되시죠? 그분들에서 한번 사주시고 또는 그냥 한번 보시고 그 달방에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생하는데 참
살짝 밝히면 연습하시죠. 대전역 건너편은 매춘을 중심으로 한 연식이고 이번에 철거를 앞둔 제가 머무는 곳은 숙박이 아니고 달방, 쪽방촌이기 때문에 제가 월세 15만 원째 살아요. 그래서 제가 500여 명이 지금 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 이해되시죠? 그분들의 삶을 암시해서 뿜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차마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찍었지만 사진집에 시를 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왜 1년 가까이 살았냐면 초상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삶의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했어요. 그분을 1년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넘었어요. 설득한 지가. 제가 다니면서. 대부분 실패했죠. 왜? 한 달도 못 머물렀으니까. 서울 찍은 분 5명은 그렇게 해서 와서 사귀고 지금 한 15명 찍었어요. 지금도 1년째 같이 살지만 2명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찍었지만 안 돼, 초상. 이해되시죠? 이게 많은 분들, 어떤 분, 호주, 연수 사장, 대전역 앞에 가면 아줌마 쭉 앉아있죠? 삐끼 높아. 몇층도. 사차벌에 쫓기는 사람, 조폭, 양아치, 노숙자, 다 그분들 살아요. 그리고 정체불명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설 나온 거 다 들어갑니다. 36년째 같은 방에 사는 분도 계셔요. 지금. 드라마틱한 분도 마십니다. 서울 창신동에서 찍은 김아무개라 여사님은 76살인데 6살에 들어와서 70년째 살아요. 창신동 조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이 갔어요. 조상권 하나 받고. 그분들의 삶이 소설로 나오고 그분들의 삶이 시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작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가을에 사진집을 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오늘과 다른 저, 어제와 다른 저, 내일과 다른 또 다른 모레의 저를 위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대충 요약을 해서 성장 배경, 필연적인 사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 같은 시간을 쌓아이룬 업적은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거기서 루데익 말씀, 그다음에 차이와 반복, 그다음에 여러분과 저와의 상관관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신앙송도 듣고 낭독, 질의응답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이게 대부분 순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대충 마무리하고 책을 가져왔는데 꼭 전해드려야 되니까 딱 10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거 급하게 질문하실 거 또는 혹시 다른 사진이든 문학이든 뭐 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짧게 부탁드리고 귀한 분 모셔서 책을 드립니다.